어깨에 기타를 맨 청년이 모텔에 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는 안내 데스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다음날 오후 검은 봉지를 품에 안고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올 땐 정문이었지만 나갈 땐 뒷문으로 쫓기듯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다음 이 청년은 이번엔 토승이 묶인 채로 경찰과 함께 이 모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 내내 사람들은 이 청년에게 분노를 쏟아냈고 이 자식아! 딸 둘 키우는데요.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휴.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는 놀랍게도 10대 청소년입니다. 올해 19살, 중학교 때부터 록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던 심구는 하루아침에 잔혹한 살인범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또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심구는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7살 A양을 불렀습니다. 심심하니 같이 놀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가 흉기를 구입한 뒤 A양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갈라 해서 그냥 신고하겠다. 도망가려 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흉기로 시신을 무참히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언급하기 꺼려할 정도로 그 과정은 잔혹했습니다.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측면에서 저를 여과 없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군이 범행 중에 그리고 이후에 한 행동들은 충격적이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심군은 시신 훼손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2차례나 친구 C군에게 보냈고 전화로 범행 사실까지 알렸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했죠, 당연히. 나중에 애가 좀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욕까지 했죠.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SNS엔 소감을 적었습니다.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제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고 슬픔이란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다. 피해자에게도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에겐 어떤 감정도 없었다는 건 알아줄지 모르겠네요. 악감정 따위도 없었고 좋은 감정 따위도 없었고 날 미워하세요. 다음 날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는 짧게 범행 이유를 말했고 곧 자수했습니다. 그냥 명확한 동기 없이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다가 너 자수해라. 너 방치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자수해라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래 죄값은 치러야지. 되게 무덤덤하게 그것도 끝까지 무덤덤했어요. 그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진 뒤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원에서 벌어진 오원춘 사건과의 관련성을 찾기도 하고 정신병적인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로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타 연주에 심취해 있는 이 영상 속 주인공이 바로 심군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주 모습을 인터넷과 SNS 등에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좋아합니다. 동물도 좋아했습니다. 고슴도치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고 얼마 전엔 기르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자신이 아빠가 됐다며 감격해하기도 했습니다. 심군이 다녔던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 3학년부터 5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건 중학교 2학년부터. 교사들은 심군을 성실한 학생으로 기억했습니다. 항진부상 받았고요, 사실. 진보상도 3개 받았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러 갈 정도면요, 이 학생 성적이 괜찮네요. 그의 삶에서 변화가 생긴 건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1학년 때부터 학교 밴드부 기타를 맡은 심군은 실용음악과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고 갈등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이 학생이 기타를 몇 번 부셨다는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나고 있거든요. 결국 이 일로 가출한 심군은 학교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될 처지가 되자 자퇴를 선택했고 이듬해 복학을 했지만 학교 적응엔 또 실패해 결국 작년 9월 두 번째 자퇴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자퇴를 하실 때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면 이 학생이 이제 진로를 확고해서 그쪽 실용음악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좀 이렇게 공교육 기관보다는 자유로운 교육과정 속에서 해보겠다 하시면서 자퇴를 하셨거든요. 친구들은 심군이 학교를 그만둔 뒤부터 이따금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더라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살까. 몇 층이에요, 아파트? 13층이요. 지가 심리적으로 힘들면은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칼 가지고 자기 살갗을 이렇게 긁는다든지. 자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인천 월미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았습니다. 때마침 이 무렵 심군은 인터넷에서 이번 범행의 바탕이 될 만한 끔찍한 화면을 접하게 됐습니다. 인체를 해부하는 과정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 즉 프로파일링 결과 심군은 해부 동영상을 본 뒤 강한 충동에 사로잡혔고 이후에도 종종 해부나 잔인한 영상을 찾아본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연찮게 클릭을 했는데 그런 해부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걸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강렬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군은 범행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했지만 실은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보고 해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프로파일러는 분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판타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그런 해부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로를 두고 부모와 갈등하던 시기에 자극적인 영상은 심군에게 하나의 해방구가 되었고 그것이 범죄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학교와 가정, 사회로부터 소외된, 격리된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 혼자 하는 기타를 치게 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SNS에 몰입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SNS나 인터넷이나 어떤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되고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의 수는 지난해에만 3,240명에 달합니다. 지난 6년 사이 1.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강력범죄를 넘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잔혹한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에 숨지게 한 뒤 암매장까지 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었습니다. 대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이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10대 3명이 대학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이른바 신촌 살인사건. 이 사건 피의자의 심리 분석을 맡았던 프로파일러 유지연 경사는 당시 범인을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 어울리게 됐고 그 사이에서 오해가 싹터 끔찍한 범죄까지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깃털이 자라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제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튕겨낼 수 없는 아기 새들인데 그런 품어줄 수 있는 어른 새가 없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비를 피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었던 그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에선 이번 사건을 비롯해 잔혹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을 소시오패스로 분류합니다. 유전적 요인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사회 환경과 경험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특징입니다.
발현 시기도 사이코패스는 대개 20세 이후이지만 소시오패스는 15세 전후라 10대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특이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예요. 이런 사람들의 수는 한 4% 정도 되니까 한 200만 명이 있는 거죠. 25명당 1명이니까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잔혹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의 특징은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부모와 학교, 또래 집단과 소통이 부족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나 SNS, 동영상 등 자신만의 출구를 찾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10대들의 잔혹범죄가 증가하는 걸 그들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한 번 탈선했을 때 다시 바로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한 처벌, 교화와 함께 가정과 학교 등 10대들의 사회적 울타리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잔인화됐을까? 특히 19밖에 안 된 아이까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피폐화된 데 대해서 나는 이제는 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뒤집어보고 되돌아보고 왜 이럴까? 어디까지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는 한번 좀 재점검해 볼 필요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범행 후 심군이 남긴 글은 분명 반성이나 수치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인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과시나 어떤 자랑,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어떤 수단이나 기회로 활용하는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으로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엄중히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10대들의 잔혹범죄를 그때마다 개인의 문제로만 돌릴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폭력성 게임, 잔혹한 동영상, 소통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는 일도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어려운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일도 결국 이런 끔찍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58살) 이모 씨. 42kg이던 몸이 어느 날부터 갑작스럽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부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2년 만에 혼자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허리가 보통 24인치, 5인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뭐 한 60인치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큰 둘레였고. 복부에 생긴 육종암이라는 특이한 암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는 병원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CT 촬영 기계에 들어가지도 못해 진단조차 어려웠고 수술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뭐 항암 치료라도 해주세요. 항암 치료도 안 된다고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요거 줄여갖고 오면은 수술을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한방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육종암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한방 치료를 받은 뒤 벌써 7년째 살고 있습니다. 사기암 또는 말기암은 여전히 완치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치료를 받고 사기암을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방 의사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73살 정미자 씨는 도심 속 텃밭을 손수 가꿉니다. 파와 고추, 콩과 땅콩까지 웬만한 채소는 직접 키워서 먹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 아프고 난 뒤로부터요. 어디 아프셨어요? 예. 어디가 아프셨나요? 소세포 폐암으로. 16년 전 자신이 폐암 3기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지만 머지않아 결국 말기로 진행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진 건 물론이고 치아도 6개나 빠졌고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항암제 후유증 때문에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으니까. 그리고 걸을 수가 없어요. 어지러서 넘어가니까. 근데 살고 싶은 마음 사실 없어요. 다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
항암제 치료 6번, 방사선 치료 30번을 받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고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병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 예, 6개월 산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도 살아 계시네요. 예. 정 씨는 양방 치료를 포기하고 한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한약을 먹기 시작하자 기력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보름 이상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 걸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오는 것이 10년이 넘게 된 거예요. 결국 6개월 남았다던 정 씨는 벌써 16년째 살고 있습니다. 혈액암 백혈병을 앓았던 이동원 군. 동원이도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암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 가능성이 없고 그저 1%의 기적을 바라보고 치료를 해보자 했어요. 오히려 항암제 후유증 때문에 예전보다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6살 아이가 7살 아이가 13kg 나간다 생각을 해봐요. 뼈하고 가죽만 남는데 한 날은 얼마나 그 항암 치료가 고통스러운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천국 먼저 가 있으면 안 되냐고. 당시 같은 병동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결국 항암 치료 넉 달 만에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차피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면 한 끼라도 잘 먹이고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한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개월도 힘들다던 동원이는 벌써 14년째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에서도 동원이 살아있다면 안 믿는다니까요. 이 주치 의사 선생님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 걔가 동명이인일 거다 이렇게 말했대요. 한약으로 말기암을 고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이들이 먹은 약은 단국대학교 최원철 교수가 만든 넥시아라는 한약입니다. 이 약의 핵심 재료는 온나무. 온나무는 동의보감 같은 각종 한의학 문헌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돼 있습니다. 최 교수는 이를 근거로 온나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독성 성분을 제거해 한약을 만들었습니다. 온나무 성분이 신생혈관을 억제해 암이 커지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요즘 연구가들은 이제 무슨 신생혈관과 연관이 있다라는 게 이제 주도적인데 신생혈관이 이렇게 많이 커나가는데 대개 이 환자들 보면 신생혈관이 아주 특이하게 많이 없어져요.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환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방치료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을 했는데 폐에 전이된 부분이 대폭 축소되고 한 1년쯤 지나서는 거의 없어진. 진행암이었죠. 진행암이었는데 13개월, 1년 조금 지났을 때 제 머리에 3개가 올라갔거든요. 3개가 올라갔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이 약이 처음 사용된 건 지난 1997년 최 교수가 인천의 한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넥시아 치료를 2달 이상 받은 환자 216명 가운데 100명이 완치됐다는 게 최 교수 측의 설명입니다. 장기 추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한 표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17년까지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고 여기 노란색은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생존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그것도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에 실패했거나 항암제 부작용으로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최 교수는 2006년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2년 동안 21명을 완치했다고 말합니다. 3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환자도 30명. 똑같은 치료법으로서 사실 2명만 나와도 이거는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우연이지만 2명이 되면은 우연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여러 명이 더 많이 계시다고 한다는 거는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사기암은 완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 의사들은 한방으로 이렇게 많은 암 환자를 살렸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 교수의 치료법은 벌써 10수년째 진위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양방 의사들이 우선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애초에 4기암 환자들이 아닐 수도 있고 한방 치료뿐만 아니라 양방 치료도 함께 했을 거라는 겁니다. 환자들을 직접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행암 환자 환우분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들의 말이 사실인지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주민등록 등 초본과 진료 내역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암 환자가 맞는지는 진단서로, 4기암인지 여부는 의무기록 사본과 CT 영상으로, 양방 치료를 따로 받지 않았는지는 진료 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야로, 즉 식약처를 대행하는 한 임상연구 수탁기관도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건 쉽습니다, 판단이. 사냐 중냐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질환이거든요. 살았으면 근거가 있는 것이죠. 죽었으면 근거가 없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 양방 의사들은 시야로는 임상시험 대행기관이지 검증기관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더구나 이 약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고 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쓰는 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도 내가 A라는 결과를 바라보고 약을 썼는데 이게 C가 나와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치료법은 그 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지기 전까지는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최 교수 측의 연구 내용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사례 보고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서울에 내노라 하는 대학병원에 갔는데 당신 6개월입니다. 해줄 거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막막해요. 이런 분들의 맹심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헛된 희망을 주고 경제적인 낭비,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 교수 측은 한약은 정부가 허가한 검증된 한약재만 쓰기 때문에 지금껏 부작용도 없었고 법적으로 임상시험이나 식약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약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예전에 식약청 사건에서 그렇게 무효배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SCI급 논문도 13편을 발표했고 양방 의사들의 자문도 거친 만큼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한방 암센터에서 나온 논문들 통계 분석을 다 한 결과 우연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요. 실제 그 결과는 외국이나 이 국내 논문의 결과를 상회하는 우연이 아닌 그런 결과로 통계학적으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평행선 속에 보건복지부는 최 교수의 치료가 현행법상 문제될 부분은 없으며 효능은 의학적인 영역이라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어정쩡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교수였던 최원철 교수는 최근 단국대 부총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학 측에서 넥시아 센터라는 한방 암센터를 마련해 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공사는 중단됐고 몇 달째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넥시아 병원 개원을 막아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양방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의원이 아닌 정말 시스템이 갖춰진 큰 병원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환자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좀 황망하죠. 그래서 급히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진료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환자들은 인천의 한 한방병원에서 임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5년 넘게 반복되다 보니 최 교수 팀은 한국에서 진료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 외국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한 재벌 사업가가 자신이 설립할 암 전문 병원에 최 교수를 초빙한 겁니다. 교수님들 성적을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있으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외국에 알리고 오히려 의료의 종주국격인 서구 중심 의사들하고 같이 하는 게 낫겠다. 난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이 한방 치료는 임상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의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최 교수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장 치료를 금지시켜야 할 겁니다. 거꾸로 양방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이 한약으로 나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효능이 입증된다면 발전시켜야 할 일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방이냐 양방이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는 것일 겁니다. 쌀가루 반죽에 파당금을 넉넉하게 넣어 노릇하게 구워낸 단팥빵. 각종 야채를 버무린 속재료가 듬뿍 들어간 야채빵. 이 빵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300제곱미터 넘는 빵집을 채우고도 넘쳐 건물 바깥까지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기다림 끝에 빵이 다 구워지고 주방을 떠나기 무섭게 10개씩, 20개씩 손님들의 쟁반 위로 올려집니다. 전남 순천에서 맛을 보기 위해 이곳 군산까지 왔다는 이 가족은 1시간이나 기다려 야채빵을 입에 물었습니다. 아삭아삭. 이 맛이 아주 기가 막히고. 지긋한 나이의 어르신부터 이제 겨우 이가 난 아기까지 빵 앞에서 모두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손님들은 사진을 찍으며 빵집에 온 걸 기념하고 무슨 빵을 얼마나 살까 행복한 고민도 해봅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 대학생,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군산에서 꼭 들려야 하는 맛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 가면은 꼭 이 성당 가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So they told me that where it is and it's really famous in Korea. And I think they said it's the oldest bakery in Korea also. So. 한참 동안 줄을 서야 빵을 살 수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입니다. 해방 직후 문을 열어 올해로 68년. 이제는 작은 도시 군산의 관광 명소로까지 떠올랐는데요. 수십 년씩 한자리를 지켜 빵을 구워온 사람들과 세대에 걸쳐 이곳을 찾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인이 운영하던 양과자점이 시초가 돼 해방 직후 문을 연 서양식 빵집. 일제강점기 쌀 수탈지였던 군산에 아픈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70년 가까이 터줏대감으로 남아 군산에서 자란 사람들에겐 기억이 남다릅니다. 데이트 장소 여기 와서 차도 마시고 빵도 막 팥빙수 먹고. 어렸을 때부터 그 단팥빵 많이 먹었죠. 그거 먹고 이렇게 키가 182가 됐어요. 고향인 군산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훈 씨. 그에게 빵집은 곧 자신의 유년 시절입니다. 빵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던 30여 년 전 이곳의 케이크는 1년에 딱 한 번 크리스마스 때 맛볼 수 있는 별미였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제가 태어난 것 때문에 1년에 우리 삼형제 생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케이크도 사오면 못 먹겠어요. 아버지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몰래 손가락에 찍어 먹잖아요. 찍어 먹으면 조금씩 파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케이크의 형태가 원이라 이제 이렇게 푹 파이는 케이크 되지. 부상당한 거. 패스트푸드와 브랜드 빵집의 공세 속에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인구도 적은 소도시의 빵집이 이렇게 70년을 버텨낸 비결은 무엇일까?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손주며느리 김현주 씨는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한다는 조금은 허무한 것 같지만 확신에 찬 대답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빵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업장이니까 그 일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소비자가 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내고 샀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국산 쌀가루와 팥을 이용하고 앙금도 넉넉하게 넣어
손님들이 돈이 안 아깝다고 느끼도록 한다는 겁니다. 반죽이 제대로 숙성되지 않아 맛이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구워진 빵을 수백 개씩 버리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참 원하시고 좋으신데 제품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좀 엄격하셔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그 원인이나 그런 걸 규명할 때까지는 좀 무서울 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역사에 맛있다는 명성이 더해지면서 몇 년 전부터 관광객들이 몰려 요즘엔 하루에만 2만 개 넘는 빵이 팔리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역사를 가진 빵집이 또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역.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고 빵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든 사람들은 열차 시간에 맞춰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들이 몰려든 이유는 튀김소보로입니다. 그냥 완전 맛있다고 그냥 사람들 막 여기 갔다 온 것들 카카오 스토리 막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곳의 소보로는 안에 단파 당금을 넣은 뒤 굽지 않고 바로 튀겨내 따끈하게 먹는 게 특징. 지난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한 이곳은 최근 분점을 2곳이나 냈는데도 몰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에 있다 보니 오며 가며 맛을 본 사람들을 통해 입소문이나 천안의 호두과자나 경주의 경주빵처럼 어느새 대전의 별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하다고 대전에서 그래서 빵 먹으려고 왔어요. 여기 막 100년 전통하고 막 프랑스 어디 여행 가이드에도 소개되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꼭 와야겠다 하고서 온 거거든요. 이처럼 외지인들은 맛있고 오래된 빵집이란 평판만 알고 있지만 대전 사람들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남으면 예전에는 그 푸드뱅크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했다고 그래서 많이 그랬었는데 그 개념으로 매일 남은 빵 갖다 주고 한다 해서. 이 빵집은 매일 400에서 500개씩 빵을 남겨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생활을 했던 일대 사장님이 매일 찐빵을 남겨 이웃을 도왔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어려운 집에 직접 가서 밤에 이렇게 몰래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웠죠. 저희들은 어릴 때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렇게 먹지 못할 때였는데 그러나 이제 아버님이 워낙 오래 하셨고 또 그 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항상 방금 구운 빵을 살 수 있어 좋고 기부를 받는 단체들은 정기적인 후원자가 생겨 좋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워낙 좋아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빵집에다가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어렵다고 해서 제가 성심당을 찾아가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꺼이 주겠노라고 하셔서. 이렇게 빵을 나눠주다 빵집 문을 닫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가게 앞대로에서 대치하던 시위대와 경찰에게 빵을 나눠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굶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대치를 하니까 서로 막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빵은 그날 팔 수가 없으니까 주면 훨씬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편해지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있을 때 경찰 다 주고 시위대가 있을 때 시위대를 다 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좀 있었죠. 시위대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원래 기부를 많이 한다는 주변의 증언 끝에 풀려났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런 전통이 주민들로부터 믿음을 받게 된 이유라 생각돼 쭉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이 공짜로 준 게 아니라고 더 많이 받았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금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그 번창한 어떤 그 무형의 어떤 재산으로 받은 것이죠. 그것도 우리 3대 우리 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들과 함께 지역의 주요 빵집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양반의 고장, 경북 안동에 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이석현 사장. 젊은 시절 대구의 큰 빵집에서 일했던 이 씨는
대도시처럼 맛있는 빵을 먹고 싶다는 대학생들의 요청에 지난 74년 이곳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그 안동대학의 그때 학생회장하고 그 교수님하고 그 학생들한테 좋은 빵을 좀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대학까지 오셨어요? 제빵 기술은 없지만 좋은 미각을 타고났던 이 씨는 큰 도시에 솜씨 좋은 제빵사를 초빙하고 인테리어도 최신식으로 단장해 빵집을 청춘들의 최고 인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다녔던 빵집이에요. 그때는 안동에 빵집이 몇 개 없었는데 이 집이 빵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여기서 미팅도 많이 하셨죠? 미팅 많이 했죠. 그때 저 구석자리에서 미팅 참 많이 했죠. 이렇게 40년 동안 이어져 온 이곳이 최근 색다른 방법으로 지역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블루베리 농장. 따면 금방 물러지는 특성 때문에 냉동하지 않은 생 블루베리는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입니다. 보라색으로 잘 익은 것만 골라 빵집에 보내진 블루베리는 파이의 주재료로 변신합니다.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제빵을 전문적으로 배운 아들 이정우 씨가 주변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재료가 8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10% 정도가 기술이고 남은 10%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조금만 나가면 농장이고 뭐 과수원이고 해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맛도 영양도 좋다는 단순한 진리를 지켜 빵의 질을 높이면서도 지역 농민과 함께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쪽 와룡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로 파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아 이게 와룡에서 생산되는구나. 안동 고구마를 이용한 빵과 과자. 마가 들어간 다쿠아즈는 지금도 먹을 수 있고 봄에는 안동 딸기가 얹어진 타르트, 가을엔 안동 사과를 쓴 사과파이가 계절 메뉴로 판매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인정을 받은 건지 재작년엔 대전의 빵집과 함께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고 해외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범람과 경제 위기 속에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은 처음 자리 잡은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뿌리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져놓은 전통을 이어받아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은 이 일이니까 이 일 안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또 이게 참 재미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입맛은 거짓말 안 하고 또 오랫동안 한결 같으면 고객들이 알아주는 것이죠. 원칙을 지켜가며 또 자신들을 믿어주는 손님들과 추억을 주고받으며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빵집들. 한 해 100만 명이 창업하면 90만 명은 문을 닫는 자영업의 현실 속에서 100년, 200년씩 가업을 이어가겠다는 이들의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